이어서 무효사유 항변만 더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이것은 1차건, 2차건 시험 문제에 거의 항상 매년 나오는 쟁점이고, 왜 매년 나오냐면 실무에서는 침해 소송 제기하면 100% 무효사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약 분야의 심판소송 담당하고 있는데 침해 사건만 이루어지면은 거의 한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진행되는 쟁점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도 출제 빈도가 높은 겁니다. 제가 이제 서면 쓰면서 하는 그 논리 스타일과 흐름, 그거를 이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효사유 항변이 문제가 나오면 제 답안지하고 똑같은 목차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왜 만들었는지, 이게 답안지에서 보통 의의를 먼저 쓰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강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답안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공식화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유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처분함의 결론. 그 다음에 이 판단기준을 쓸 때에는 배점을 주게 되는데 5점당 하나의 판단기준 써라. 그래서 만약에 배점이 한 8점 정도 나면 판단기준을 2개 목차를 쓴다. 이런 공식화된 기계적 답안 작성 요령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의의에 쓰는 항목인데요. 의의 취지라고 하죠. 무효사유 항변은 특허권의 침해 대상의 쟁점이 되는 특허권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비침해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왜 도입했냐면 제3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일 차 때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특허 발명이 A 플러스 B고 제3자 실시 발명이 A 플러스 B일 때 완전 문헌 범위로 똑같죠? 이거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걸고 문헌 범위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침해 판결을 냅니다. 나중에 갑이 특허권자고 을이 침해자라고 할까요? 갑이 침해 소송 걸고 그 후에 을이 무효심판 걸었을 때 만약에 무효사유가 있어서 무효 확정이 되게 되면 얘는 소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비침해인게 돼요. 처음부터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침해인게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침해 소송 단계에서 만약에 이 무효 심판이 하는 업무인 무효 사유를 같이 보게 된다면 결국 제3자한테는 비침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침해라는 판단이 좀 더 일찍 나오지 않겠냐. 침해 소송에서 문헌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만 볼 게 아니라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보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하여튼 비침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침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 더 빨리 나오는 것을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고 합니다.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침해 소송에서 무효사유를 심리하는 무효사유 항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먼저 목차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사례지 핸드북 보시면 법정 논란이라고 아마 목차가 됐을 겁니다. 대신 무효사유 항변을 도입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권한 배분입니다. 법원은 사법부고 무효심판은 행정부고 상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와 행정기관은 하는 업무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무효심판이 하는 일을 침해소송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권한 배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법적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심판이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를 침해소송이 뺏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이 돼요. 이 법적 논란에 대해서 판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조건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잡고 말 맞추는 식도 많습니다. 우리가 법학을 할 때는. 권한 배분이라는 것은 심리 사유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최종 처분으로 구분하면 된다.
심리 사유에 있어서는 얘도 무효사유 보고 얘도 무효사유 봐서 중복되는 건 맞지만 최종 처분에 있어서 침해 소송은 침해 비침해 판결을 하는 거고 무효 심판은 특허 무효 유효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처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권한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권한 배분은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최종 처분으로 보면 되고 처분이 서로 다르면 되는데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침해 소송에서는 무효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침해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단은 무효 심판하고 구분이 돼서 권한 배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스텝 2. 그 다음에 스텝 3.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 기출문제 나왔어요. 신규성과 진보성을 나눠서 권리범위항의 심판과 침해 소송을 또 나눠서 이거 법적 논란이 해결되니까 권리범위의 심판의 신규성 무효사유 봤습니다. 침해소에도 신규성 무효사유는 봤어요. 근데 침해소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는 과거에 못했습니다. 권리범위의 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도 했었고요. 이 과거에 침해소에서 못하게 한 이유가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 판사님들은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좀 미흡할 수 있어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무효사유 항변을 도입한 건데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권리가 구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데 무효라고 보거나 무효인데 무효가 아니라고 보거나 하면 아예 권리가 구제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소이고 자식을 떠나서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판단을 법원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진보성은 하지 마라. 신규성은 종래 공개된 거하고 똑같은지 여부인데 똑같은지 여부는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거여서 그거는 할 수 있대. 진보성은 사건의 난이도가 좀 높은 거여서 전문가들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권리구제 차원에서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존심을 건든 게 된 거죠. 우리가 왜 못해? 해갖고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전화합의체. 이거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여길 또 바꿔버리게 되죠. 권리법원의 심판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제는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 하고요. 여기서 권리범위항의 심판은 진보성 보는 것이 무효 심판과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너무 중복된다. 하지 마라. 이건 무효심판이 해라. 이렇게 갑니다. 다만 이건 나중에 제 답안지 사례제인들 보시면 나올 텐데 무효심판과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진보성만 아니라 신규성 등 모든 무효사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무효사유를 권리범위의 심판에서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규성은 하고 진보성은 못하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이 답안지에서 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치면은 깔끔하게 답안 작성이 좀 가능합니다. 진보성에 대해서 권리범위 심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형적인 무효사유 항변의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답안 작성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보론격인데 이 법적 논란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권한 배분이라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 다르면 권한 배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했었죠. 근데 과거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걸 이제 법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무효사유가 있으면 비침해로 갔어요. 무효사유가 있으면 비침해로 보는 법적 명분은 무엇인가? 이 법적 성격의 명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권리범위를 부정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살아있어도 특허는 유효지만 무효사유가 있으면 청구 범위가 화이트 컷처럼 봐서 청구 범위가 화이트가 되면은 제3자가 뭘 실시하고 있건 무조건 문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권리 범위가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 범위가 부정되고 이게 무효사유 항변의 법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무효사유가 있으면 왜 비침해가 되는지. 근데 어느 순간 권리 범위항의 심판 판사님이
권리 범위를 부정한다는 거와 특허가 무효라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야. 특허가 살아있어도 청구 범위가 화이트로 됐으면 특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없는 거면 무효하고 뭐가 다르는 게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 다르면 된다는데 결론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를 두자라고 해서 권리범위 심판에서 판사님이 권리범위 부정이라고 하지 말고 권리 남용으로 가자. 이러면은 무효심판과 더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특허는 유효하고 청구 범위도 있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남용으로 봐서 비침해로 가자. 이러면 무효심판하고 하나도 안 겹친다. 무효심판하고 논리가 겹치질 않는다. 최근에는 그래서 법원에서는 다 권리남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이 있다고 봐서 비침해로 가고 있어요. 이거 참고로 가처분 사건에서도 권리남용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남용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시험엔 나오지 않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역사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과거에 권리범위항의 심판이건 침해소이건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을 하면 주장을 한다는 게 대항해서 변론한다는 거예요. 특허권자가 침해당하면은 나 침해 아닌데 하면서 대항하면서 변론하는 걸 무효사유 항변이라고 하는데 권리범위 부정으로 갔고요. 여기서도 권리범위 부정으로 가다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권리남용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침해소송에서는 오케이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그게 더 무효심판하고 구분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해서 바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에서는 이제는 다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아직까지 권리범위 심판이 여전히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좀 깔끔하지 않은 실무적인 좀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정리합니다. 무효사유 항변은 제3자 신속한 권리구제로서 도입을 했고 다만 무효심판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는 권한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결론에 있어서 다르면 권한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용을 했고요. 그 허용을 하는데 진보성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이 라인으로 답안지 쓰시면 되고 구체적인 답안지는 기출문제 프리 강의 가시면 기출문제집에도 이게 있고요. 이게 워낙 많이 매년 출제되니까 사례제 핸드북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33페이지에 공정력이라는 부분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무효심판하고 권한배분하는 겁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를 무효라고 보면 안 되잖아. 그 쟁점이에요. 공정력이라는 것은 특허가 유효냐 무효냐는 무효심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권한배분에 있어서 혹시 무효사유 보는 건 문제되지 않는 거냐? 이거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효사유 항변 일본에서도 도입이 됐고요. 그 일본 얘기는 한번 참고로 해서 그 답안지에는 보론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도입이 됐습니다. 234페이지에 미완성, 신규성, 진보성, 확성, 선언, 기재불비 다 인정이 됐고요. 235페이지에 진보성이 좀 통증이 있었는데 법원은 과거는 안 되다가 최근엔 된다고 했고 다만 권리범위한 심판에서는 바꿔버려서 권리범위 심판이 원래 됐다가 최근엔 또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37페이지 권리범위한 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그거를 좀 써놓은 겁니다.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을 써놓은 거고 이게 압축 요약해서 답안지용으로 쓴 것은 기출문제집이나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또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무효사유 항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유실시 기술 항변부터 하겠습니다.